네, 연일 날씨가 참이다만 이걸 춥다고 말하기도 미안할 지경입니다. 바로 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의 사고 소식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선원 60명 가운데 구조는 7명, 사망은 20명에 3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이 선장이 주고받은 마지막 교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룡호의 마지막 교신 내용입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경에 이루어진 건데요. 오룡호의 김계환 선장이 주변에 있던 동료 선장에게 이런 교신을 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있다. 퇴선을 해야겠으니 구조 준비를 해달라. 마지막 하직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동료 선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선원들을 퇴선시키고 너도 꼭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김계환 선장이 지금 배 안에 불이 모두 꺼졌다. 선원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이때쯤 이미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거나 실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원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선장실에 있는 제가 무슨 면목으로 퇴선을 하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이양우 선장이 전부 살아나 부산으로 돌아와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계환 선장에게는 더 이상 답신이 없었습니다. 자, 오룡호 사건 보면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선장 이야기부터 하죠. 오룡호의 선장은 세월호 선장과 다르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 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장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그 오룡호 선장과 오양호 선장의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통화를 보면 선원 퇴선시키고 너도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선원들 다 대피시키고 너는 마지막에 나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선장으로서의 당연한 말이고 이건 법으로도 사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선원법에 보면 제10조 재선 의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화물이나 여객이 다 내리고 떠날 때까지 선장은 나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장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고 우리가 뭐 해외 사례도 뭐 타이타닉호의 뭐 스미스 선장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뭐 그 93년에 서해 해리오 침몰 사건 때 그 백운두 선장이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를 받았죠. 제일 먼저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힘들고 아픔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마지막 그 선장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장이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우리 이 사고 난 그 오룡호 선장도 너무나 잘해줬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사건 때도 선장이 자기 역할을 그렇게 했다면은 그 아까운 목숨들 중에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 사건이었죠. 근데 저는 이 선장의 당연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김 선장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것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원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느냐. 나는 배와 함께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선장으로서 구조 의무를 할 만큼 했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이 선장이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으면 이제 자기 대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근데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스스로 왠지 배에 그냥 배와 같이 침몰되는 걸 선택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상당히 좀 안타깝죠, 정말로. 왜냐하면 그 이제 선장으로서의 뭐 일정한 의무와 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그 위급한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선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저 망망대해에서 할 수 있는 도와주는 뭐 이런 어떤 그 구조선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연락을 했는데 그것이 얼만큼 잘 유기적인 그야말로 군안 체계에 뭐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죽음만을 뭐 기다리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상황이 발생했던 그 직후에 과연 이제 어떻게 그 유기적인 체계가 있었는지 뭐 이것도 좀 그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상당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세월호 선장처럼 그야말로 팬티 바람으로 먼저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은 바깥으로 나와라 이런 퇴선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부터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어떤 법적인 논란을 지금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선장과 지금 나름대로 내가 갈 때는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 배 자체가 그러면 왜 저렇게 뭐 다른 뭐 도움을 뭐 이렇게 취하거나 응급적인 조치를 하는데 왜 한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 원장님이 정신과 신신과 가족들도 생각이 날 테고 선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다 알 텐데 어쨌든
사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심리가 작용이 될까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경우 굉장히 그 리더가 멋있게 나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는 네. 굉장히 영웅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 실제 상황에서는 네. 사실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다라는 네. 절박함 내지는 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막판에 몰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배를 살릴 것이냐 선언을 살릴 것이냐라는 선택을 네. 조금 너무 늦게 그렇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서부터 사건을 보고 이건 일단은 선언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고 했으면 네. 만약 선언이 다 구조가 되고 네. 배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네. 선장님께서도 살아났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예. 배를 계속 살리려다가 예. 이제 더 이상 선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선언도 내가 못 살리는데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선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예. 배와 함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겠죠. 자,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오룡호 선장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 오룡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감지한 거는 난 12시쯤이고 지금 들으신 마지막 교시는 한 4시 반쯤 상황이고 침몰을 한 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은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6년 된 낡은 배인데다가 그 어획량, 명태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조산업이 욕을 하면서 선장이 무리하게 그 강행을 한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또 밝혀져야겠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선장이 이제 배를 구하는 것에 처음에 신경 썼던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거든요. 의사도 환자를 볼 때 치료를 할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수술을 결정하진 않거든요. 약물 치료를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고 그 전에 어떤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선장 같은 경우에 배가 문제가 좀 있다, 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로 배에 대한 어떤 그 처치는 일치하지 않고 그 선원들에게 모두 퇴선 명령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선장은 나름대로 일정한 매뉴얼에 따른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침몰을 했던 거고 또 하나 이 침몰의 원인과 이 사망의 원인 보면은 그 침몰의 원인은 언제든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외부의 날씨이건 아니면 배가 낡아서 구멍이 나건 그리고 낡지 않은 배라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침몰이 될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침몰이 시작되면 구조가 돼야 돼요. 구조가 되려면 구조 장비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 선주들, 그러니까 지금 사조산업이죠. 사조산업과 선장이 갖춰야 될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주는 구조 장비를 제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배에 갖추도록 해야 되고 선장은 구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늘 점검을 하면서 출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발견된 시신들 중에 11명이 모두 특수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링해라는 곳은 빠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질식사를 하기 이전에 추워서 죽는다는 체온조. 바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특수방수복이 있어야만이 구조가 가능하다는 건데 특수방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에 대해서 사조산업은 뭐 74벌을 비치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지역의 국경 수비대 그 담당자가 러시아인이겠죠.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이 이 베링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 중에 한국 어선 6척 중에 5척 가까이가 특수방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구명보트도 선원 전원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갖춘 게 아니라 2척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사에 대해서 베링해에 조업을 하는 한국 어선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시오라고 우리나라 영사에 통보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 경고를 했네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영사가 그 사실을 정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외교부의 책임인가요, 이 사건이? 아니면 바다에서 일어난 거니까 해양수산부 책임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생긴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상의 책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서를 만들어 놓고 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새로 어떤
부처를 새로 만들기까지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공무원과 공기관 간에 서로 유기적이고 발빠른 업무 공조가 되지 않으면 구멍이 뻥뻥 나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처럼. 그렇죠. 그때도 도대체 이 사고를 바로 캐치를 해서 바로 A부터 Z까지 모든 구조 작업까지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체계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었냐 우왕좌왕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었잖아요. 네. 세월호 사건 때. 네. 지금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책임 내지는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예. 이제 근데 일단 뭐 하나 더 지금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배가 사실 구조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그 어획물이 네. 배수구를 막고 있다. 네. 그래서 물이 바닷물이 차고 네. 있다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카롤리나호한테 요청을 해서 네. 그 카롤리나호가 와서 사실은 이제 그 모터 펌프를 네. 물을 패내는 이것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때 이 선원들을 다 이제 배를 바꿔 타는 이런 그 판단을 했었으면은 사실상 이런 그 끔찍한 일은 안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이제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소위 말해서 그 골든 타임 그 초기에 어떻게 이제 그 선장이 판단을 이제 한 것이 적정했느냐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국민안전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뭐 부처는 뭐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정학 이론에서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 안위라든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목적과 관련 없이 일단은 부처는 만들어 놓고 본다. 그래야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보내주고 국민들에게도 뭔가 안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 전달로서 그러니까 그것에 좀 불과한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초계기 2대하고 네. 그다음에 구명함 1대를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초계기는 그나마 이제 비행기이기 때문에 한 12시간 안에는 그 현장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는 뭐 한 10일 이상 걸린다라고 하니까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그 새로 만들어진 그 국민안전처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부처만 만들어 놓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뭐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은 그런 또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가 됐든 선주가 됐든 선원이 됐든 또 국가가 됐든 세월호 참사 이후 매우 호들갑스러운 거에 비해서는 달라진 게 특히 없고 앞서 강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재난에 잘 대응을 하고 만든 게 국민안전처인데 그날도 뭐 해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외교부가 당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손 놓고 있어갖고 제 뒤에 이제 국민안전처 표지판이 보이긴 하지만 예, 큰 차이는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 분야에서는 뭐 세계 무역대국 10이다, 11이다 하고 문화 분야에서도 한륜이 뭐냐 그러면서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재난 부분에서는 아직 정말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점. 그런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건을 또 한번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좀 지겨운 면이 있습니다만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인데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뭐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죠. 박인용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는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2010년이죠.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데 당시 후보자는 군인 출신이었는데 전역을 하고 민간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이튿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재직 시절, 재임 시절에는 군 아파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고요. 4차례 위장 전입을 한 의혹도 있고 소득 신고도 불이행을 했고 과태료도 상습적으로 체납을 했고 뭐 군인 치고는 뭐 사소하긴 하지만은 군인 하면 이제 원칙 많이 따지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뭐 군인답은 기계는 안 보인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박인용 장관의 의혹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네. 저 정도는 이제 좀 뭐 별 크게 그렇게 뭐 이 국민안전처장을 못할 정도의 어떤 흠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관용이 이제 넓어진 거예요. 굳이 관용이 아니고 이제 포기 단계 그러니까 아닙니까? 포기이기도 하면서 뭐 본인도 아주 쉽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예, 인정을 했고 우리가 그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공직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시선도 네. 뭐 이거 장관을 못할 정도 그런 건 아니다라고 네. 보는 것이니까 네. 인사청문회 자체의 문제가 저는 없어 보인다는 거고 네.
또 하나 이 박인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군 출신인데 국민안전처 정말 야심차게 예.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출범한 부서거든요. 이 부처를 잘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네. 평소 식견과 지식이나 네.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파헤쳐 봐야 돼요. 그것부터 이 국민안전처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돼야 되고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 세게 남아 있다라고 보고 네. 당연히 세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